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과학교육론 기출 해설 분석을 시작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권인 레벨 1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레벨 1은 우리가 먼저 이론 시간을 지났고, 이론에서 한 바퀴를 돌았고, 기출 분석 레벨 1에서 두 번째 바퀴를 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째 바퀴를 돌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확실하게 빨리빨리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조합해서 적절한 답을 빨리, 이제는 옛날에는 뭐였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빠르게 기억해내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높여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응용력이에요. 내가 원리에서 배웠던 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이해해서 독해해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이 문장 완성을 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통합 이론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짤막짤막하게 외웠던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적절한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은 여러분과 저와 둘 간의 스터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터디라는 거는 우리가 뭐 편하게 앉아서 카페에서 뭐 커피 마시면서 하는 스터디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로직을 잡는구나, 그거를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좀 더 효과적이고 내가 답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 여러 가지 잔소리는 하겠지만, 오늘 1단원의 과학의 본성부터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준비되셨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고, 지금 첫 번째 코스를 지났습니다. 3분의 1 구역은 지난 상황이고, 우리가 레벨 1을 돌면서 이제 우리가 레벨 2까지 풀면 세 번째 바퀴를 도는 게 마라톤을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공부 과정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천천히 처음에 뛴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처음에 뛰는 속도가 완만하게 가는 속도가 우리가 100m 달리는 그 속도 정도로 계속적으로 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레벨 1이라는 첫 번째 스퍼트 과정에 들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느긋하게 읽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기면 안 되고, 이거 내 거다, 내가 문제를 풀고 있다, 확실하게 내 걸로 이 자리에서 만들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외워가지고 가겠다, 복습할 때는 확실하게 정말 고정시키는 거고, 이 자리에서 대부분 암기해서 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은 과학의 본성 단원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학교육론은 과학의 본성,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과정, 그 다음에 과학교육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5손가락에 얹혀갈 정도로 단원이 딱 내 머릿속에 일단은 커다란 프레임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핵심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단 과학의 본성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과학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죠. 뭐예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알아내는 것인데, 이때 과학 지식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는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과학적 탐구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과학자들은 과학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학 지식의 중심이 되는 과학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어떤 변화 과정을 가져왔는가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본성을 이렇게 4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의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에 관한 내용부터 합니다. 자, 레벨 1은 왜 레벨 1과 2로 나눴냐면 레벨 1은 이 과학의 본성 단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문제로 낸 경우는 전부 다 레벨 1으로 옮긴 거고, 레벨 2의 경우는 과학의 본성인데 개념 변화도 들어있고 과학의 본성인데 학습 이론이 들어있고 이렇게 2단원 이상이 융합되어 있으면 레벨 2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레벨 1은 단원 내에서만 우리가 개념 간의 관계를 명료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철학은 인식론이라는 개념과 존재론적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인식론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지식에 관한 거예요. 암, 지식,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대한 관점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크게 2가지로 보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전통적인 인식론과 현대적인 인식론으로 보는 겁니다. 기억하죠? 우리 첫 페이지에서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에서 바라보는 과학 지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념이자 증거이자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현대 인식론에서 바라보는 과학 지식은 어떻습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인데, 이것을 누가 구성했냐면 과학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구성한 설명 체계가 과학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 가능한 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1 단원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과학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과학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과학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과학이 뭐냐, 그리고 과학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과학은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과학하는 목적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일단 과학 지식이라는 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다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목적 5가지가 뭐였습니까?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기술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예상을 해나갑니다. 예측하죠. 예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합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기억하죠? 다시 한번 외워봐요. 과학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우셨죠? 자, 그러면 1번 과학적 상상력을 기르는데 유익하다. 맞아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효과죠, 효과. 과학을 했을 때. 2번 학문 탐구의 과정을 체험하게 해준다. 맞습니다. 과학적 탐구라는 것은 탐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게 해주죠. 3번째, 문화 발전의 자취를 가시화해준다. 과학의 과정을 보면 과학사를 통해 어떻게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변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시화해준다. 맞습니다. 자, 4번에 과학은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했는데 맞죠? 자, 그러면 4가지가 다 맞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과학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게 가장 잘 쓰여져 있는 보기가 무엇입니까? 4번이 되는 거죠. 물론 규칙성만 탐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현상을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합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2번입니다. 자, 과학적 사실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과학적 사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 시간에 여러분이 쪽지 시험을 한번 봤었습니다. 아마 모의고사 1회 때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는 크게 기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 상황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게 기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설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과학자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더해서 무언가를 구성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만약에 구별을 한다면 옛날에 우리가 보면 발견이냐 발명이냐 이거로도 구별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는 기술이냐 설명이냐,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술한 거냐, 아니면 설명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생각과 상상력, 추론을 통해 구성해낸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술에 속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관찰된 사실. 관찰이라는 것은 측정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게 아니라, 기술한 게 아니라 구성해내고 뭔가 상상력을 더해서 설명해내려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뭡니까?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개념? 개념은 우리가 용어들인데 그거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분필이라고 만든 것 자체가 얘가 원래부터 분필이 아니었죠. 우리가 얘한테 이름을 줬기 때문에 분필이 된 것처럼 이런 개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리예요. 원리. 원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법칙들을 뽑아서 내가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만 뽑아서 또 하나의 원리를 만들 수 있고 세 개를 뽑아서 원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가설이라든지 그리고 이론이라든지 또는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관찰로 얻은 체계적인 진술이다. 기술 맞잖아요. 2번 여러 도구를 통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다라고 했죠. 여러분 원래 여러 도구를 통한 실험, 여러분 여기까지 주시세요. 실험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는 사실도 얻습니다. 법칙도 얻어요. 근데 이것만 얻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실과 법칙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이라는 것은 이게 기술이 아니라 원래 이론에 가까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도 되지만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세모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 도구를 냈으니까 측정이다만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게 아니죠. 3번에 보면 이해된 여러 개념들에 관계된 진술이다.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법칙이겠죠.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추가된 구성한 내용이 없습니다. 4번에 단순한 경험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입니다. 경험이잖아요. 경험에서 발견되는 사실이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누구냐? 그러면 뭐를 택하셔야 돼요? 2번이라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는 사실도 얻어낼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결국 실험을 한다는 것은 실험의 목적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답은 결론 도출이잖아요. 결론 도출은 자료 해석과는 전혀 다르죠.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3번입니다. 화학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가 화학 분야에다가 줄쳐놓고요. 여러분이 전공이 물리면 물리 분야라고 바꾸고 생물이면 생물이고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이고 모든 과학 분야는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줄치고 싶어요. 첫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1번. 둘째는 연구활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냐면 모형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모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모형에다가 형광펜으로 줄치시고요. 모형을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르세요. 모형이 뭡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도구입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함으로써 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 연구자들한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이론을 형성하고 이론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모형이 교육적인 측면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그렇죠. 어디에 모형이 활용이 됩니까? 교수 학습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교수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실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풀었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딱딱 정의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형의 정의는 재작년에 생명과학에서 모형과 이론의 차이를 써라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원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형은 우리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서 이론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표로 있던 과학의 본성에서 모형에 대한 거 했었잖아요. 모형이란 실제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묘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형을 왜 사용합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할이 설명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실험이나 자연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 요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걸 떠올리면서 자, 1번입니다. 화학학습 지도에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화학의 학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해라 이랬죠. 자,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전공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원자, 분자, 미시적인 입자 개념을 이용을 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미시적이니까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시각화한 도구로서 모형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이 분야의 지식들이 미시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각화시켜주고 구체화시켜주는 도구로서 모형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화학은 원자, 분자, 우리가 이렇게 미시적이고 추상적이야. 물리라면 전자, 원자, 아니면 전기,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되게 추상적이고 미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죠. 생물도 마찬가지죠. 생물도 유전자 아니면은 입자 수준에서의 설명,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더하죠. 지구과학은 우주 차원에서의 너무 거시적이거나 아니면은 지구 내부 구조와 같은 눈에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구조이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각각의 전공마다 그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쓰실 수 있겠죠?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과학 지식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하면 학생들을 이해시키는데 이해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도구로서 하게 되는 거다. 요걸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분자 모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그렇죠. 공과 막대 모형, 공간 채움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한다.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라 라고 했죠. 자, 물론
여러분 이거 화학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는 핵심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과 막대 모형,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의 크기가 다른 거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분자 모형을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 분자가 있으면 산소에다가 수소를 이렇게 끼워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모형이라는 거는 모형은 실제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와 유사하게 만든 것도 아니지만 목표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뽑아서 대응시키려고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비유랑 똑같이 대응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에 해당하는 대응 요소가 뭐가 될까? 우리가 공이 모형에서 활용하는 이거 비유랑 똑같은 거죠. 비유 모형이에요. 이런 유형은.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목표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뭐에 해당이 될까? 그러면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이거잖아요. 원자라는 거예요. 원자. 아셨죠? 여러분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유사성을 대응되는 공유 속성이나 비공유 속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막대로 꽂은다고 그랬으니까 이쑤시개와 같은 이 막대는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 결합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뭐를 알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 안에 원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원자의 위치와 그러니까 분자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 공유 속성을 연결하는 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원자 눈에 안 보이는데 공으로 표현하고 결합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막대로 표현하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타 전공자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비단 화학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 고체 물질만 하더라도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딱딱한 칠판 사실 우리가 물질 세계로 들어가면 이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입자, 전자 단위로 들어가면 지금 모두 다 열심히 진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꽂기는 했지만 얘네들의 전자의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원자들이 결합할 때 이런 이쑤시개 막대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개로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공유 속성 이거 몇 개 써라 이런 거 없잖아요. 비공유 속성 중에 대표가 바로 뭐냐면 이 막대라는 거죠. 막대. 실제로는 결합선을 막대 같은 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시험에 또 나왔잖아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공과 막대라면 요즘에는 우리가 공간 체온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를 없애고 이렇게 체온 모형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를 형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의 한계점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비공유 속성의 막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공간 체온도 원자 대신에 이거 구형으로 원형을 표현한 거고 결합 대신에 이렇게 겹침인데 겹쳐져 있는 공간을 표현했으니까 똑같이 공유 속성이 장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간 체온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자의 아니면 분자나 원자나 전자나 이런 것들의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자나 이런 것이 완전한 구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욕심내서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모형에 장단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줄여놓고 모형이나 비유가 나오면 장점은 뭐로 써라? 바로 공유 속성을 써라. 그 다음에 단점은 뭐를 써라? 비공유 속성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모형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죠? 완전히 실제와 모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공유 속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잘못 연결하면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기출 문제 유형을 보면 그냥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콕 찍어서 이 모형을 쓸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비공유 속성의 예를 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추상적으로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거 정답 아니에요. 그거 0.5점입니다. 1점짜리라면 0.5점밖에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단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을 썼을 때의 단점, 이 모형의 단점이라고 했으니까 비공유 속성을 쓰는 거다. 요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래 주어진 사실과 법칙을 바탕으로 사실 법칙 조치세요.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건 거죠. 법칙은 무엇입니까? 개념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유전에 관련된 개념, 이론, 가설을 진술하시오 이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핵심은 채점 기준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개념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물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으로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대표적인 용어는 뭐냐면 유전 나오잖아요. 완두 이런 거죠. 이런 거 몇 개 여기 둥근, 주름진, 씨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법칙은 무엇입니까? 실험 결과로 나온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과 이것 간의 관계가 3대 1이다. 이런 법칙에 뭔가 사실 그대로 말고 구성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론을 쓰라는 거예요. 자, 이론이라는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론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인데, 이론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인데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모형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모형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모형이 뭐가 될까요? 화학이라면 원자, 분자, 입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물리어도 원자나 전자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생물인데 유전이잖아요. 자, 유전을 떠올리면 우리가 하도 기출문제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전에 관한 과학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전과 관련해서 아주 옛날 사람들은 유전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빠의 형질과 엄마의 형질이 뭐예요? 물감이 서로 섞이듯이 혼합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현대적인 관점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물감이 섞이듯이 혼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그랬죠? 바로 아빠가 가진 형질에 있는 유전자와 엄마가 가진 형질에서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라는 입자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 바로 우성, 열성 이런 형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여기 유전과 관련된 모형이 필요하다는데 이 모형의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유전인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한 쌍의 형질,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엄마도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이 될 때 아빠에서 온 유전자 하나랑 엄마에서 온 유전자 하나가 한 쌍을 이루게 되면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는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이론이 된다. 아셨죠? 이 법칙을 유전자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가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론은 가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이나 이론은 현대 인식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라고 그랬습니까? 이론도 잠정성을 가지고 있고 가설도 잠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가설은 뭐뭐의 것이다 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에다가 사실 끝부분의 것이다 이렇게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 지웠지만 우리가 가설이라는 것도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구성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3대1로 나올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냥 예상일 거죠. 예상이죠. 그냥 3대1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전 인자 때문에 이렇게 유전이 돼서 우성대 열성이 3대1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모형이 활용된 설명을 활용을 해서 것이다. 이게 붙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하고 법칙은 여기 사실하고 법칙은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기술이죠. 기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거다. 그런데 개념이나 이론이나 가설은 과학자들이 상상력과 추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많이 풀었던 내용들이 많죠. 자, 5번을 보면 다음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을 조사한 설문지와 설문 결과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학의 본성에다가 줄쳐놔야죠. 과학의 본성을 줄쳐놓고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과학의 본성을 조사했다면 뭘 조사할 거냐면 학생들이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을 가졌는가 현대적인 인식론의 관점을 가졌는가 분명히 이걸 조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밑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탐구 수업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예비교사는 A와 B 중에 누구인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적어라 이랬죠. 자, 이런 문제는 5번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에 있는 박스를 보세요. 과학에서 탐구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며 관찰에서 출발하죠. 법칙과 관찰들 사이에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랬죠. 그러면서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랬죠. 자,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포인트가 되는 핵심 키워드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보여요?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하나가 보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가 보입니까?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딱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뭐라고 읽어요? 전통적 인식론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바꿔서 이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지문은 어떤 과학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철학적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이 단원이 아니죠. 철학적 관점은 과학적 방법이자 과학적 사고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전통적 인식론의 대표적인 과학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험주의나 퀸업주의가 가는 거죠. 문제가 언제든지 똑같이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기출해설을 풀 때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하는 거는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의 포인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5번의 문제를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과학의 본성을 조사한 설문지라고 했죠. 거기 줄쳐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설문지를 통해서 뭘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전통적 인식론이냐 현대적 인식론이냐를 보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설문지 내용을 봅시다. 근데 설문지 내용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강하게 동의하면 5점, 4점, 3점 이거 보니까 이 설문지는 어떤 평가 방법의 유형입니까? 그렇죠. 리커트 척도예요. 잘하셨습니다. 리커트 척도구나.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다 연결해서 하도록 하셔야 돼요. 리커트 척도구나. 근데 리커트 척도를 쓸 때 교육학에서 기초됐었죠. 리커트 척도의 검사지를 채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채점을 할 때는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에 따라 똑같이 채점을 하면 안 되고 역배점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부정 질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태도를 리커트 척도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태도 검사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다가 돼야 돼요. 이해되죠?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과학의 본성 검사를 설문으로 하게 됩니다. 리커트 척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전통이냐 현대냐 이걸 볼 건데 지금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현대 인식 논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높은 점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부정적인 질문이 있다면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할 때 점수가 낮은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역배점을 해서 높은 점수로 바꿔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했죠? 여러분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5번을 반복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진이 빠지고 배가 고프고 이럴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번을 읽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사람의 결과만큼 가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과학자들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만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더라도 뭔가 특이한 현상을 얻게 되면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번은 현대인식론적인 질문이니까 긍정 질문입니다. 나번은 과학적 이론이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누굽니까? 합의죠. 여러분 합의라는 사회적 합의는 우리 전통적 인식론의 방법이 아니라 현대적 인식론의 방법이죠. 여러분 최근에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회적 합의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니까. 그죠? 뭔가 객관적이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다수가 몰아가면 그게 바로 진리다라고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식론적인 방법입니다. 답은 절대적으로 옳은 과학 이론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누굽니까? 절대적인 이론이 있다. 절대적인 이론, 진리라는 거잖아요. 이거 전통적 인식론이죠. 그러니까 얘는 낮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수록 현대인식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부정적인 질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라번은 과학이론은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실제 세계를 묘사한다 이랬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인간의 지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제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현대인식론적인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부정적인 질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가나다라 중에 다번과 라번이 부정적인 질문이니까 역배점을 해줘야죠. 1점을 5점으로 1점을 5점으로 5점을 1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됐으면 옆에다가 총점을 적어 놓는 거예요. 총점을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 A는 점수가 19점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5점이죠. 이렇게 점수를 접근한 다음에 평균 점수를 옆에다가 만들어 봐요. 여러분 평균 점수가 A는 여러분 이게 문항이 4개니까 4분의 19를 해도 4점 얼마 될 거 아닙니까? 저기 5점은 4분의 5를 해도 1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여러분 보통 이런 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통계값이라는 거 있죠. 통계 점수를 해석을 할 때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리커트 점수는 1점이 최저고 최고점이 5점이니까 1점과 5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앙값 3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값을 1, 2, 3, 4, 5니까 3 이렇게 잡으면 원래는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2로 나누면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커트 척도의 중앙값은 몇 점입니까? 3점이죠. 그러면 평가해봐요. A는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중앙값인 3점보다 높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B는 어떻습니까? 1점 얼마니까 중앙값인 3점보다도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예를 들면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아까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1번은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유라는 거는 이것과 이거를 연결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거가 여기서 핵심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관적인 관계나 아니면 여러분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관점이 전통적 인식론인 관점인데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 점수를 우리가 했을 때 평균값이 중앙값의 3점보다 낮은 B는 전통적 인식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A와 B 중에 어느 예비교사의 생각을 뒷받침하느냐?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적어라. 자, 그러면 지문을 봅니다. 크릭은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고 나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스스로 복제되고 그 정보는 RNA를 거쳐 단백질로 발현된다는 중심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크릭의 중심 원리가 C1이죠. 이 원리는 DNA 흐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설명이죠. 그러나 나중에 태민이, 여러분 벌써 그러나에서 느낌이 똑 오죠. 태민이 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지는 역전사 과정을 알아내면서 우리 생명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걸 알아내면서 크릭의 중심 원리는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크릭의 원리가 수정되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잠정성이자 가변성이죠. 잠정성이나 가변성은 어떤 인식론의 관점입니까? 현대 인식론이죠.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막 쓰면 안 돼요. 그냥 현대 인식론의 관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라고 쓰라고요? 이 지문에서 크릭의 중심 원리가 수정되었다는 것은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의 잠정성이다. 그러니까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은 평균 점수가 바로 중앙값 이상을 가진 A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키워드가 다 들어있게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 안 됩니다. 핵심을 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화학 지식은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줄쳐놓으세요. 사실이 뭐라고요?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 개념은 뭐라고요?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입니다. 법칙은 뭐라고요? 개념 간의 관계입니다. 원리는 뭡니까? 법칙들 간의 법칙입니다.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론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책입니다. 이런 핵심 개념 정의부터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고무풍선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이 현상과 관련된 진술에 적합한 지식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여러분 이거 최근에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샤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이러 법칙으로 나왔었죠. 근데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문제의 패턴을 보시는 거예요. 아, 어떤 진술을 가지고 구성 요소를 찾아서 쓰는 게 나올 수 있구나. 잊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많이 나왔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누굽니까? 그렇죠. 기체 분자죠, 분자. 여러분, 그 포인트를 보니까 얘는 구성 요소 중에 누굽니까?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요? 분자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형이죠, 모형. 이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유전현상에 대한 거 설명할 때 기억해요? 이론은 항상 모형을 이용을 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봐요.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 올라간다. 풍선 부피 커진다. 여러분 여기 과학자가 덧붙여서 설명하거나 구성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온도와 부피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관계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법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원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개념이 두 개니까요. 자, 근데 여기 앞에 만약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개념이 세 개가 되죠.
그러면 이러면 원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공식으로 써도 원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25도씨에서 풍선의 길이가 21.2cm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 측정한 거네. 그래서 측정이라고 쓰면 틀리죠. 왜요? 측정은 뭡니까? 탐구 과정 요소죠. 근데 여기는 뭘 쓰라고 그랬냐면 지식의 구성 요소로 써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씁니까? 사실이라고 써야죠. 그거 우리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린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거죠. 변별력이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헷갈렸어요. 이거는 다 변명이에요. 그거는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변별력이 생길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었지만 지구과학사를 살펴보면 지구과학 지식은 움직이지 않는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으로 2번에 지구중심설이 태양중심설로 발달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의 특성을 두 줄 이내로 쓰시오. 과학 지식의 특성 줄쳐놓으시고요. 자, 과학 지식의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의 분석이죠. 과학 지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자, 여기는 보니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변성이나 잠정성이나 이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지금 1번과 2번처럼 지식이 이론이 변화된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바로 과학 지식은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잠정성이 나타나 있다. 두 줄로 쓰래잖아요. 누가 잠정성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50% 부족입니다. 문장으로 쓰라는 거잖아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잠정성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를 풀어서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줄일까요?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면 생명현상에 대한 이론이 나타나 있는 거죠. 생명현상에 대한 이론이죠.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생명과학 전공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이 화학에서도 출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인적, 궁극적, 이거 화학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과목에서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과학사 측면으로 도입합니다. 자, 생명현상에 대한 설명, 생명현상에 대한 이론,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관점이죠, 관점. 이론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현상을 바라볼 때 생명현상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만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현상 같은 건 바라볼 때 다차원성을 설명을 해야 된다. 다차원성. 여러분 이거 뭐인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다원인과 그 다음에 다원적인 해답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다원적인 원인과 해답이 아주 다차원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다차원성이에요. 그래서 생명현상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설명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보게 될 관점들이 뭐가 있냐면 근인적인 관점, 그 다음에 궁극적인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론적인 관점, 그 다음에 발현성 아니면 창발적인 관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시스템적인 관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등등등.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 시스템적이라는 게 올해 나왔죠. 작년인가 올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항상 나왔던 것 그 주변에 덧붙여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근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환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환원성.
이런 환원주의 기억나십니까? 환원주의 이거 뭡니까? 환원주의 그러니까 환원주의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분석주의가 생각나죠. 환원주의나 분석주의는 뭡니까? 이거를 요소로 나눠서 아주 가장 작게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적으로 본다는 것은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그걸 이루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단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나 이런 무생물이나 어떤 메커니즘이나 원리나 아니면 분자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근인적이고 환원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랑 같은 말이 원인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원인적이라는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생각하니까 생물에서의 진화론 기억하죠? 우리가 적자생존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점점 어떤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생물만 우리가 살아남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궁극적이라는 거는 원인적이고 진화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원인이 진짜 궁금해. 여러분, 그러면은 궁원진 이게 좀 해결이 되죠. 원인이 진짜 궁금해.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연결이 되니까 이 나머지들은 외우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론적 이렇게 얘기하면, 목적론적은 목적을 뭐뭐하기 위하여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목적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이게 시험에 또 나온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다가, 그런데 목적론적 관점의 문제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이 나는 바로 양념치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모든 닭이 사실 나는 양념치킨으로 되기 위해, 아니면 나는 후라이드 치킨이 되기 위해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목적론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전의 고전시대에는 목적론적인 관점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지만 원인과 결과의 어떤 문제점들,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발적, 발현성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창발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단세포였죠. 하나의 단세포였는데 단세포가 분할되고 또 분할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됐는데, 우리가 인간은 세포가 거의 50조 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의 세포일 때는 난자와 정자로 만났지만 난자와 정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 생겼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갈 때 하위 단계에서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발현되는 이런 게 창발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화학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만나서 얘가 만약에 물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여기는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뭐 반응식 완결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수소로 있을 때랑 산소로 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물의 독창적인 성질을 갖는 거, 이런 거죠. 물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전구 있고 전선 있고 뭐 여기 전지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연결을 하면 불이 켜지잖아요. 각각 원래 있었을 때는 전혀 불이 켜질 거라고 생각도 못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지만 구성이 되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연성은 앞으로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볼 거고, 시스템적인 속성이라는 건 바로 창발성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몸은 5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이 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인 속성이고 내 몸도 그렇지만 이 사회도 각각의 부분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사회가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생물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하나의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시스템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생명과학의 과학사니까 필요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과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인적 설명뿐만 아니라 궁극적 설명도 함께 요구된다. 여기다 주치세요. 왜요? 왜 근인하고 궁극이 함께 요구됩니까? 뭐라고 설명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생명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원인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은 학교 생물 수업에서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과정 3에서 제시된 설명이 근인이냐 궁극이냐 근거를 써봐라.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유형의 설명이 수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추가해라. 이랬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이 현상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며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랬죠. 자, 여기는 근인하고 궁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원주의, 그죠? 환원주의. 그리고 여기에는 메커니즘에 따라 분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로 봐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점입니까? 근인적 관점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궁극적 관점은 뭐라고 그랬죠? 원인이 진짜 궁금해. 원인론적이자 진화론적이자 궁극적이자 이런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근인론만 있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관점을 도입하려면 어떤 내용이 도입하면 되겠습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교과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생명체는 환원성뿐만 아니라 발현적인 특성도 매우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주치세요. 자, 여기도 똑같죠? 그러면서 생명체의 발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 과정입니다. 이랬는데 환원성뿐만 아니라 발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8번하고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입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차원성을. 자, 환원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치고 근인적이자 분자적 관점이자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발현적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현성은 창발성이다. 이전 단계에서 없던 것이 상위 단계로 갈 때 발현되는 성질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 문제를 봐요. 과정 2에는 지의류라는 것의 환원성에 대한 수업 내용이, 그리고 과정 3에는 지의류에 대한 바로 발현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여기 내용을 구성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2번에 보니까 과정 1부터 봐요. 우리가 생명과학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 내용이 없이 핵심 개념만 잡을 거예요. 과정 1을 보니까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인 지의류의 생명현상에 대해 생태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합니다. 과정 2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의류는 땡땡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임을 이해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1번에는 과정 2에서는 환원성에 대한 수업 내용이 들어가도록 써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환원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근인적이고 분자론적 관점이고 메커니즘적인 관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의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뭐냐. 요소. 아셨죠? 그러면 구조는 뭐냐. 아셨죠?
원리가 뭐냐 이런 측면에서만 쓰면 환원론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지우류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되냐, 어떤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냐, 요 정도로 설명하면 환원론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과정 3에서 보면 과정 3에서는 발현적 특성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물이라는 분자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결합해서 화학결합을 통해 물이 만들어졌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원래 걔네들이 각각 있었을 때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지우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우류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면 조류라는 것과 균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뭐예요? 조류와 균류로만 있었을 때와는 다른 성질을 나타내더라. 아셨죠? 조류로 있을 때는 뭐를 못하고 균류로 있을 때는 뭐를 못할 텐데 여기 보니까 지우류라는 걸로 두 개가 합쳐져서 공생관계가 되니까 아주 새로운 생명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핵심 답이 되겠죠. 아셨죠? 그 내용을 우리가 생물 전공이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못 오더라도 바로 발현성이라는 건 이 하위 단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상위 단계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시면 됩니다.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요. 명왕성은 그동안 태양계 행성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었겠죠. 최근 국제천문연맹은 여러분 여기 줄칠까요? 천문연맹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자 사회죠. 과학자 사회니까 우리가 사회성을 얘기할 때는 내적 사회성과 외적 사회성이라는 게 있는데 천문연맹이라는 과학자 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것을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 자체가 과학자 사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 사회의 내적 사회성입니다. 근데 답을 쓸 때는 내적이냐 외적이냐를 물어보기 전에는 구분해서 쓰지 마세요. 사회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의 특징을 쿤 이전의 과학 철학이 지니는 한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 이러한 사례를 하나 찾아 설명하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쿤을 기준으로 해서 쿤 이전과 쿤 이후 이렇게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쿤 이전과 쿤 이후로 나누는데 쿤이 생각하는 과학 지식은 바로 뭐냐면 혁명적인 바로 변화죠. 그래서 우리 쿤은 격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쿤 시대 이후에 우리가 과학의 교수학습 방법에도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바로 뭐로 바뀝니까? 개념 변화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 변화. 그러니까 C1이었던 게 C2로 바뀌는 게 쿤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과학 지식의 잠정성, 가변성,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한 현대인식론적인 것을 강조한 게 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쿤 이전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식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누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귀납적인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경험적인 그런 실험이나 이런 거에 증거에만 기본을 두고 있고 그리고 실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한 시기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 제시된 이 내용하고 관련이 보면 문제를 다시 봐요. 이러한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과학 지식 형성 과정의 특징을 거기다 줄여야죠. 이러한이 뭐예요? 명왕성이 퇴출된 거예요. 아셨죠? 아무거나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의 특징 거기다 줄이고 그러면 이러한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잠정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잠정성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쿤이전의 과학 철학이 지니는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건 뭡니까? 잠정성과 관련해서 쿤이전은 잠정성이 아니라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부분이 드러나도록 객관적이고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봤다. 이런 게 드러나도록 쓰면 되겠죠. 그러면 사례를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교과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빛이 뭐 파동성이었다가 입자성이었다가 이중성이었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빛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플로지스톤설 같은 거 있잖아요. 플로지스톤설이 연소설로 바뀌거나 이런 거 있죠. 생물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유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입자 이론의 관점으로 바뀌었죠. 입자설로 바뀐 거죠. 지구과학에서는 대표적인 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죠. 이런 것들이라고 예를 하나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1번도 같은 문제예요.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는 뭐냐면 한 가지가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추가된 게 뭐냐면 이런 IAU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학적 배경을 한 가지 써라. 지구과학 전공이니까 지구과학적인 베이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여기 그 전공 내용이니까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과학의 본성의 각기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각각의 사례가 과학의 본성의 각기 다른 측면이니까 과학의 본성에다 줄쳐야죠. 자, 과학의 본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 지식의 변화, 뭐 과학적 방법, 아니 탐구, 과학 이론의 특성,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아무튼 과학의 본성은 대표적인 게 과학 지식의 본성과 연계가 있습니다. 인식론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각 사례가 과학의 본성 중 어느 측면에 가장 가까운지 쓰고 그 이유를 내용과 관련지어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956년까지 생물 교사들은 체세포가 48개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여러분 전환이죠. 1956년 사람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46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가 보입니까? 옛날에는 48개였는데 이제는 46개로 변화된 거죠. 지식의 가변성이나 잠정성을 쓰시면 되겠죠. 문장으로 만들어 봐요. 뭐라고요? 과학 지식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잠정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죠. 나번입니다.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려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극초고온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이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켰다고 보고하였지만 다른 학자들이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하여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포인트가 보입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어디 찾으셨어요? 첫 번째 포인트. 다른 학자들이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과학 지식, 그렇죠. 재현성이죠. 과학 지식은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세포설 틀렸다. 이런 주장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주장이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디 포인트를 찾았습니까?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발표한 학자들이 주장을 철회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몇 개 써라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한 줄 이내로 쓰라는 얘기는 한 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현상은 또 나왔죠.
근인적 측면, 원인적 측면, 목적론적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줄치세요. 우리는 여기다 줄치고 뭐라고 보인다고요? 생명현상은 한 가지 원인에 대한 한 가지의 관점만으로는 생명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의 대화에서 근인적 측면으로 설명한 학생들을 모두 골라라. 자, 근인적 측면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원적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뭐 이게 외울 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인적이라는 건 환원적이고, 그 다음에 분자론적인 관점에서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이걸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을 골라야 돼요. 자, 원인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화론적 관점이야. 그러면 목적론적인 관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학생, 기린의 목이 왜 길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한번 발표해 보세요. 학생 A, 먼 곳을 보려고 목이 길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누굽니까? 보려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을 길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목적론적이죠. B를 봐요. 기린의 목뼈가 길어서 목이 길어요. 자, 목이 긴 이유는 목뼈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구성 요소가 원래부터 길기 때문이다. 요소 측면, 분자론적 측면, 메커니즘적으로 원리가 목표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근인이죠. C를 봅니다. 높은 곳에 나뭇잎을 따먹을 때 목을 느리다 보니 길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목을 느리다 보니까 높은 곳에 먹이를 자꾸 따먹어야 되니까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고, 그런 적응 과정에 의해서 결국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목이 긴 기린들만 계속적으로 진화되게 되었다.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적 관점이니까 궁극론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원인적이고. 자, D를 보니까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가 보입니까? 생장 호르몬이 보이죠. 이 호르몬이라는 게 물리화학적인 원리, 아니면 이런 약물, 이런 약물의 작용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니까 근인이죠. 메커니즘. 자, E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는데 키가 작은 풀들이 모두 말라 죽었을 때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진화론적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이고 원인론적이고 궁극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B와 D가 됩니다. 3번이죠. 자, 이번에는 14번입니다. 다음은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산소의 유래. 자, 여기 주제에다가 줄여놓으세요. 자, 광합성의 결과 생성되는 산소의 유래. 산소는 어디서 만나? 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내용은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중에 사실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에 대한 거를 한번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자, 교사, 식물의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상소는 CO2와 H2O 중에 어느 것에서 유래됐을까요? 라고 했죠. 자,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자, 발생한 결과 생성되는 산소잖아요. 이게 종속이죠. 결과. 자, 그런데 CO2와 H2O 중 어느 것에서 유래됐을까요? CO2일까? H2O일까? 그러면 이거는 누굽니까? 독립변인이죠. 둘 중에 하나에서 왔을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것에서 유래되는지 알고 싶죠?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인식 과정입니다. 그러면 문제인식에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변인이 나온 거예요. 산소가 종속으로 얻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CO2와 H2O 중에 어느 것이냐? 여기 독립변인 간의 관계. 자, 기억나십니까? 문제인식도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하고, 가설도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하고, 결론도 변인의 관계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의 실험 자료를 보니까 루벤은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가 물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생각. 여기다 줄이시고요. 이거 뭡니까? 물의 CO2일까 물일까 이랬는데 루벤은 뭐래요? 물에서 유래됐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죠. 가설이죠. 가설이죠. 산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생물 내용 모르지만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타전공 지문을 해석할 때 그 능력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1번 해봐요. 크로렐라에 산소 동위원소로 표지된 물과 그 다음에 표지하지 않은 CO2를 주고 빛을 비추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물이냐 CO2냐 이 둘 중에 정하는 건데 실험 1은 여기다 표지를 냈고 실험 2는 CO2에다가 표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셨죠? 그래서 하나는 이건 그대로 두고 물을 바꿨고 하나는 이거는 물을 그대로 두고 CO2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실험 결과 실험 1에서는 바로 동위원소가 표지된 것이 산소가 검출되었고 실험 2에서는 그냥 산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1에서 바로 바로 동위원소가 표시된 게 되었고 실험 2에서는 이게 그대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1이 맞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바로 물에서부터 왔구나라는 바로 루벤의 자신의 생각이 맞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물로부터 유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것입니다. 결론이 나오죠. 이게 바로 결론 도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기 기억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이랬잖아요. 여러분 사실에다가 줄쳐놓고요. 여러분 사실은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기술한 거예요. 기술. 자, 그런데 가번을 보니까 실험 1에서는 나왔다. 근데 실험 2에서는 안 나왔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나왔고 여기는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실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거지 여기에다가 이 루벤이 여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나왔다, 여기는 안 나왔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 맞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거예요. 관찰한 거를, 측정한 거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죠. 니은은 루벤의 자녀로부터 나의 진술이 나오기까지 학생이 사용한 탐구 기능은 자료 변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료 변환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자료 변환이라는 건 어떤 자료를 형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림이나 표나 그래프나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보니까 여기는 아까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결론 도출이었어요. 자료 변환이 아니죠. 결론 도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주관식으로 낼 수 있는 문제들이죠. 디귿입니다. 쿠은 이론에 따르면 쿤에다가 줄쳐놓고요. 자, 쿠은 나왔습니다. 루벤의 실험은 광합성에 대한 생물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전과학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쿤 떠올려 보세요. 자, 아까 쿤 격변 모형이라고 했는데 바로 과학 지식의 혁명적인 변화 과정이죠. 자, 이 격변 모형의 단계는 뭐가 됩니까? 전과학, 그리고 정상과학, 그리고 위기, 그리고 과학의 혁명, 과학혁명,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정상과학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전과학 단계는 무엇입니까? 전과학이라는 거는 여러 이론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론들이 공존하는 과정이죠. 여기는 아직은 확실한 패러다임 같은 건 없습니다. 설명력이 큰 것이 아직 안 나타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경쟁하다가 어떤 하나의 이론이 설명력이 점점 커지고 예측력이 커지니까 내가 제일 잘 설명해. 나를 중심으로 뭉쳐. 이렇게 되면 그때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과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없고 그리고 이 벗어나지 않는 항상 모든 거에 100%짜리는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생깁니까? 변칙 사례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변칙 사례가 나왔다고 위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변칙 사례가 100개가 있다라고 해서 위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더 이상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라는 말이 있어야지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맞게 되면 이때부터 뭘 찾게 됩니까? 새로운 답을 찾는 연구가 시작되죠. 새로운 답을 찾다가 새로운 답을 찾는 연구들이 시작되죠. 그러면 새로운 답을 찾다가 새로운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새로운 답을 찾게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는 탐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는 드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뚝 서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상과학에서는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교화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심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이거를 탐구과정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구과정과 관련 지어 보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될 때 이때 이렇게 정교화시키고 확장하고 심화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수께끼 풀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답이 틀렸구나. 패러다임이 틀렸으니까 새로운 답을 찾아야겠어. 이때 하는 활동이 바로 뭡니까? 문제풀이 활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출이잖아요. 이 용어들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탐구활동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상과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정교화시키는 활동은 어떤 탐구입니까? 안정적인 탐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답을 찾는 거는 답을 모르겠어. 새로운 답을 찾아야 돼. 이런 탐구는 우리가 무슨 탐구입니까? 유동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죠. 자, 우리가 이걸 더 나아가서 순환학습에다가 연결시켜 보세요. 순환학습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순환학습에서 탐색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학생들을 중심으로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탐구를 하냐면 답을 찾기 위한 탐구 활동을 하죠. 탐색 단계에서 일어나는 탐구는 유동적 탐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게 탐색 단계가 결국은 변칙 사례를 탐색 단계에 주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 순환학습에서 변칙 사례가 등장하는 단계가 어디입니까? 탐색 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탐색 단계에다 POE 주잖아요. 예측해봐라, 관찰해봐라, 너 틀렸지? 그러면 답을 찾는 활동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탐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답을 찾아서 과학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C2로 바뀌게 되죠. 이게 개념 도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인 C2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정교화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념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순환학습이에요. 큰 이유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광합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루벤의 실험은 전과학이다? 아니잖아요. 이미 광합성을 알고 있는 거고 광합성의 결과 산소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산소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정교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과학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틀리는 과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학년 학생이 해수의 염분을 다음과 같이 실험 과정으로 측정했습니다. 자, 주제 해수의 염분 줄쳐놓으세요. 지구과학이신 분들은 해수의 염분 이제 기출해설 과정을 할 때는 여러분이 교과서 분석을 함께 분석을 막 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과서 해설서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자기 전공의 해수의 염분이 어디인지 여러분 가서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험 과정으로 측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과정 나에서 증발 접시에 남은 염류의 질량은 3.4g이다 라는 진술은 과학 지식 중에 사실이다. 여러분 여기 줄쳐놓고요. 남아있는 질량이 3.4g이다. 측정이죠. 여러분 이거 아까 화학에서도 나온 거 아니에요. 길이가 얼마였다라고 나온 거죠. 이런 게 측정이자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과정 다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기초탐구 과정은 예상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예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인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내삽, 외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삽, 외삽을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에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해서 해수의 염분을 구합니다. 근데 염분이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측정이라고 해야죠. 측정. 그래서 측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을 정량화하는 것도 있지만, 정량화하는 것도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단순한 공식. 이런 복잡한 공식은 안 됩니다.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에서 여러 가지 뭐 빛의 광도, 거리, 뭐 밝기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별의 등급을 계산하는 무슨 공식이나 이런 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자료 변환이지 측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디귿입니다. 이 실험 과정에서 통합탐구 과정에 일반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반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반화가 되려면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이라는 게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측정으로 끝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번 복습 잠깐만 특징적인 거 체크하시고, 자, 다음 문제 풀 것들 그냥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모양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